형식적 의미에서 소란, 법원에 대하여 일정한 내용의 판결을 요구하는 당사자의 신청을 말합니다. 그러한 신청의 실질적인 의미는 결국 원고가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 관계의 존부에 관한 심판을 법원에 대하여 요구하는 소송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사법상 권리를 강제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특정한 법률 관계의 존부에 대해 확인해달라고 원고가 법원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원고의 이러한 요청에 대해 법원이 심판하려면 일단 법원이 무엇을 어디까지 심판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송에서 법원이 심판 대상으로 삼은 것을 법률 용어로는 소송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송물이란 당사자의 소 제기에 의하여 소송 절차가 계속된 법원의 심판 대상을 말합니다. 소송물을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물론 학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만 판례는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을 소송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즉 실체법상 권리마다 별개의 소송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의 개수만큼 소송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판결이란 원고의 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응답입니다.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청구 인용의 판결이 내려질 것이고 원고가 모두 패소하는 경우에는 청구 기각의 판결이 내려질 것입니다. 심판 결과 원고의 주장을 일부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면 청구의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게 됩니다. 소송 절차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들이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기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들을 소송 요건이라고 부릅니다. 소송 요건 중 일부라도 흠결되었다고 판단되면 소송은 진행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송 요건이 흠결된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심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소송 절차를 종결시켜야 합니다. 이때는 청구 인용도 청구 기각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소송 요건 흠결을 이유로 소송 절차를 종결시키는 것을 부적법 각하라고 합니다. 소송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느냐 하는 것은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입니다.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재판부는 직권으로 소송 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들이 여기에 대한 재판부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주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당사자가 본안전 항변을 했지만 재판부가 보기에는 소송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되면 소송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고 변론이 종결되면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대체로 판결문에는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이라고 해서 소송 요건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하지만 판결문에 이러한 기재가 없다고 해서 판단 유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요건은 법원의 직권 조사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송 요건의 흠결을 주장하는 본안전 항변은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데 불과한 진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이에 응답하지 아니었다 하여 판단 유탈은 아닌 것입니다. 소송에서 법원의 심판 대상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법상 권리 내지는 법률 관계가 과연 원고가 주장한 대로 존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리가 인정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권리가 인정된다는 것은 특정 권리 발생을 위해 필요한 요건 사실이 모두 존재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반대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요건 사실이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는 발생한 적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권리가 발생한 이후 정당한 이유로 권리가 소멸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원고 승소 판결인 청구인용 판결의 법적인 의미는 원고가 주장하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요건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 법원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피고가 권리의 변경 내지는 소멸의 항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승소하였다면 그 판결은 권리의 변경 내지는 소멸에 필요한 요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하는 것이지만, 만약에 피고의 항변이 없었다면 청구인용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의 구속 요건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원고의 권리가 이미 소멸해버린 상태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피고의 항변이 없었다면 법원이 인정하는 실체적 진실은 원고에게 그러한 권리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록 객관적 실체적 진실에는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원고 청구를 인용한 판결은 공정한 판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고는 소장에 어떤 내용을 기재하여야 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소재기란 원고가 일정한 권리를 강제적인 방법으로 행사하기 위해 법원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권리의 존재를 인정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소장에는 원고가 그 소송을 통해 행사하고자 하는 권리의 요건 사실이 하나도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진다면 권리가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 자체가 이유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의 목표는 각 유형별 소송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원고가 그러한 유형의 청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구속 요건 사실을 추려내고 이를 일목요연하게 기재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의뢰인들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까닭에 자신의 사안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불필요한 사실관계를 필요 이상으로 장황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요점만 간단히 말하라고 하면 정작 이야기해야 할 중요 사실을 빠뜨릴 수 있으므로 일단은 인내심을 가지고 당사자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잡다한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법률 효과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뢰인이 임대료를 못 받았다고 하소연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경우 나의 의뢰인이 원하는 것이 밀린 임대료를 받아달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차인을 내보내자는 것인지 혹은 둘 다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차임 지급 청구권과 건물 명도 청구권은 그 구속 요건 사실이 서로 다릅니다. 의뢰인의 설명을 들으면서 파악된 증거관계나 법률상 쟁점에 관하여는 변호사가 수시로 질문을 던짐으로써 유의미한 사실관계 위주로 설명이 진행되도록 유도해야 하며 동시에 의뢰인이 미처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설명을 누락하고 있는 사항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고가 소송을 통해 행사하여야 할 권리가 정해지면 그 권리가 발생하기 위해 필요한 구속요건 사실이 모두 존재하는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속요건 사실 중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비록 존재하지만 입증에 실패한다면 소송에서는 그러한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원고는 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소송의 피고는 누가 되어야 할까요? 물론 소송 상담을 하러 오는 원고는 나름 누구를 피고로 할 것인가를 정하고 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무턱대고 의뢰인이 하자는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는 소송을 통해 원고가 행사하고자 하는 권리의 의무자로 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원고가 행사하고자 하는 권리의 의무자는 A인데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B를 피고로 해서 소송을 할 수는 없을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패소만 각오하면 됩니다. 즉 원고가 피고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보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런 소송이라고 법원이 재판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결론은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기고 싶다면 피고를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피고를 헷갈릴 수 있냐고요? 예를 들어 원고가 자기 소유의 건물을 갑에게 빌려주었는데 지금 을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 원고가 건물을 돌려받으려면 누구를 피고로 해야 할까요? 그 답은 원고가 어떤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은 원고와 갑 간에 체결되었습니다. 원고와 을 간에는 아무런 계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종료에 따른 반환 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의 상대방인 갑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의 종료를 이유로 임대 건물의 반환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피고는 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고는 지금 현재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못할까요? 원고와 을 간에 달리 을의 점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없다면 원고 입장에서 볼 때 을은 원고 소유의 건물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소유자로서 불법 점유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고 소유의 건물을 갑에게 빌려주었는데 을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원고가 임대차 종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느냐 아니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피고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의 구성요건 사실이 모두 존재하고 또한 입증 가능해서 소송이 승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소제기를 하기 전에는 현실적인 집행 가능성도 물론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에 이긴다 하더라도 피고가 무자력이라면 건질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지금 현재 원고가 행사하고자 하는 권리가 가장 효율적인 권리 행사 방법인가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관련된 소송 서류는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각종 신청서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소송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소장 작성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소장 심사, 소장 부본 송달, 답변서 제출, 변론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변론이 종결되면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소장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그렇게 작성된 소장에 인지를 첨부하고 송달료를 납부한 후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재판장은 소장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 인지가 첨부되었는지, 송달료는 납부가 되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심사 결과 흠이 있으면 법원은 일단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원고가 보정명령에 따라 흠결을 시정하면은 문제가 해결되지만 만일 적절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소장 각하라는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와 같이 소장 각하는 소장 심사 결과 소장에 흠결이 있어서 내리는 결정입니다. 소의 부적법 각하하고는 구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의 부적법 각하는 어떤 경우에 하지요?
소송 여건이 흠결되었을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소장에 첨부하여야 하는 인지금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인지금액이 1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로 인지를 첨부합니다. 1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영수필 확인서 및 영수필 통지서를 발급받아 소장에 첨부하면 됩니다. 또한 피고에게 소장 부본 송달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송달료도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하고 송달료 납부서를 받아서 소장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인지액은 소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보통 금전 청구의 경우에는 청구액 자체가 소송물의 가액이 되기 때문에 청구액을 기준으로 인지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청구 취지와 원인만으로 소송물의 가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장에 그 산출 자료도 첨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에 관한 소송 같으면 공시지가 확인원, 토지대장 등본이나 건축물 대장 등본을 첨부해야 하며 동산이나 기타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자료로 계약서, 감정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재판장의 소장 심사 결과 흠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또는 흠이 있다 하더라도 보정에 의하여 그러한 흠결이 치유된 경우에는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이때 피고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에는 각 피고에게 따로따로 소장 부본을 송달해야 됩니다. 여러 명의 피고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로 한 명에게만 소장 부본을 송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일 피고가 3명이라면 소장에는 소장 부본이 세부 첨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장에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칠 만한 기본적인 서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 서류는 상대방의 수에 1을 더한 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부는 법원이 보관하고 나머지는 소장 부본에 첨부하여 피고에게 송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장 부본은 피고 수만큼 제출하면 되지만 증거 서류는 상대방의 수에 1을 더한 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면 피고는 이때로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답변서에는 단순히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한 전부 부인과 같은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라 구체적인 답변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법원은 무조건 원고 승소 판결을 할까요? 원고가 소장을 잘 썼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장의 기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은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법률효과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하는 점은요. 민사소송법상 자백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잘못했어 다 인정할게 이런 뜻이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를 보시면요. 제1항에서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백이라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장이 있어야 하고 그 주장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를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자백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장에 기재된 청구원인 사실에 대해 자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판결문은 이렇게 됩니다. 소장에 기재된 요건 사실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당사자 간의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요건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주장 자체가 없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요건 사실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지만 법원이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에 첨부된 증거 서류에 의해서 특정 요건 사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짐작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요건 사실이 소장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법원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원고 청구가 인용되려면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발생에 필요한 모든 요건 사실에 대해 주장과 입증이 있어야 되지요. 그래야지 그러한 권리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돼서 원고 청구는 인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건 사실의 일부에 대한 주장이 없었다면 원고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장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의 요건 사실이 하나라도 누락되면 그것은 무변론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날리는 것입니다. 원고가 이렇게 실수로 권리의 요건 사실을 빠뜨린 경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해주면 그나마 다행이죠. 그렇게 되면 다음 변론 기일에서 준비서면에서 보완을 하면 되니까. 그런데 영악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원고는 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고로서는 항소심에서 열심히 다투는 수밖에 없겠지요. 결국 원고는 1심 판결을 받을 기회를 날려버리는 셈입니다.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 이 네 가지 항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중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소송 주체의 특정과 관련된 사항이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소송물 특정과 관련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장이 접수되면 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하게 됩니다. 소장 심사 과정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것이 발견되면 일단은 보정명령을 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장이 없으면 재판장은 소장을 각하하게 됩니다. 즉 소장 부본 송달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소송 절차가 그냥 종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소송이 종결돼 버리면 원고가 다시 소제기할 수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납부한 인지액과 송달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소장 각하로 종결돼 버리면 시효 중단 효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소멸시효가 임박한 상태에서 소장을 접수한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중 청구취지는 소위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청구원인은 청구 취지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의 표시는 누가 원고이며 누가 피고인가를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자연인의 경우에는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되 성명은 한글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성명 옆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만일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한글 이름 옆에 괄호 안에 한자 성명을 병기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주소는 공부상의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소는 당사자의 특정, 토지 관할의 결정, 그리고
소장, 기일 통지서 등 소송 서류의 송달 장소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빌딩의 이름, 호실이나 아파트의 동호수까지 다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밖에 송달의 편의를 위하여 통반의 표시나 우편 번호를 기재함은 물론 송달 이외의 방법으로 신속한 연락이 가능하도록 전화번호, 팩시밀리 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물이 등기나 등록에 관계되는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의 주소가 등기 기록 또는 등록부상의 주소와 다를 때에는 등기 기록 등의 주소도 병기하여야 합니다. 법정 대리인은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법정 대리인이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대리인 또는 법에서 지정한 제3자나 법원이 선임한 대리인을 말합니다. 법정 대리인의 표시는 그 소송이 대리권이 있는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을 나타냄과 동시에 송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법정 대리인은 당사자의 표시 아래 소송법상 또는 실체법상의 대리 자격을 기재하고 그리고 성명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만일 법정 대리인의 주소가 본인의 주소와 같거나 별도로 소송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정 대리인의 주소는 따로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상호와 주소를 기재한 후 그 밑에 법인의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소장에 기재하기는 합니다만 대표자는 그 법인을 대표해서 법원에 나오는 자연인일 뿐 소송 당사자는 아닙니다. 소송 당사자는 법인 자체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상호와 주소로 당사자를 특정하는 것이며 소장도 대표자의 집 주소가 아니라 법인으로 송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주소를 기재하고 대표자는 법인 주소 다음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법인의 대표자인 대표이사의 주소는 소장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소송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그 당사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등기부상의 본점 내지는 사무소가 기재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등기부상의 영업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실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등기부상의 사무소만 기재한 경우에는 소송 서류 송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두 가지를 다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은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실체법상의 주체가 소송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가 이러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리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3자가 그러한 자격에 기해서 당사자가 되는 소송을 제3자 소송 담당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제3자 소송 담당의 경우에는 당사자 표시에 어떠한 자격에서 이러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 자격을 함께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파산관제인이라면 파산채무자 아무개의 파산관제인 아무개 이렇게 기재합니다. 선정 당사자 소송의 경우라면 당사자 표시는 선정 당사자 아무개라고 하고 이 선정 당사자를 선택한 선정자의 목록은 소장 뒤에 별지로 첨부합니다. 그리고 선정자의 목록에는 선정 당사자 본인도 포함한 선정자 전원이 성명과 주소를 쓴 후 서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장 표지에 선정 당사자의 기재가 있다고 해서 선정자 목록에서 선정 당사자를 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편 조합의 업무집행사원이 조합원들로부터 임의적 소송 신탁을 받아 조합재산에 관하여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그 자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원고는 동백콩농계의 업무집행조합원 아무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채권자 대유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경우에는 그 실질은 제3자 소송 담당이지만 소송 담당 관계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채권자만을 당사자로 표기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소송 대리인은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송 대리인이 표시되어야 실제의 소송 수행자를 명백하게 하고 송달이 편해지기 때문에 통상 소장에 기재합니다. 소송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법인인 경우에는 그 자격을 소장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소송 대리인 변호사 아무개 하고 그 밑에 변호사의 주소, 사무실 주소를 기재합니다. 그런데 소송 대리인이 법무법인인 경우에는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00 밑에 담당 변호사 이름을 기재하고 그리고 담당 변호사 기재 밑에 법인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그러니까 소송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당사자 표시를 할 때는 상호 그리고 주소 그 밑에 대표자를 기재했었죠. 하지만 소송 대리인의 경우에는 법무법인의 주소를 제일 아래에 기재합니다. 판결문은 꼭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포함하되 최대한 간결하게 작성하기 위해 날짜, 주소 등은 대법원 규칙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축약해서 기재하도록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이는 변호사가 작성하는 소장 등 소송 서류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지만 실무상으로는 소송 서류의 기재도 여기에 따라서 작성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우선 날짜와 관련해서 보면은 연, 월, 일은 생략하고 시간은 오전, 오후 표시 없이 24시간제에 따라 숫자로 하되 시, 분의 글자는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2015.3.30.14.00 이렇게 하면 2015년 3월 30일 오후 2시가 되는 겁니다. 한편 주소 등의 표시는 재판사 양식에 관한 예규 제10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우선 첫 번째, 특별시, 광역시 도는 서울, 부산, 경기, 강원 등으로 표시하고 특별시, 광역시 이런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시의 경우에는 도를 생략하고 바로 시부터 주소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경상북도 문경시라고 기재하지 아니하고 문경시라고만 기재하는 겁니다. 반면에 면의 경우에는 소속 시군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주소를 기재할 때는 번지라는 단어는 쓰지 않고 가지 번호는 하이픈으로 표시합니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에 나오는 퀴즈에 대한 답을 단답식으로 간단하게 작성해서 Y색에 올리기 바랍니다. 제한 시간 내 퀴즈에 대한 답을 모두 제출한 사람에 한해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